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산인 연합 정책기획팀의 유명섭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산인 기후학교 1강 김정호 선생님을 모시고 왜 기후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환,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2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인 그린 뉴딜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제안하시면서 그린 뉴딜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하라는 말에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런 그린 뉴딜이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강연을 해주실 연사님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바쁘게 오셨습니다. 요즘 정말 몸이 뭐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강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사님은 한국의 환경운동, 특히 탈핵하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이고요. 또 5월 달에 박원순 시장이 2050 탄소 배출 제로 선언을 진행했는데 그 제안서를 제출한 서울시 기후행동 포럼에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또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이유진 연구원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정욱 교수님께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2020년에 이제 절반 지나왔습니다. 2020년 어떠세요? 저는 이 2020년이 너무 힘겹게 느껴집니다. 1월 달 시작했을 때 호주에 산불 난 거 보고 와우, 코알라가 기능적 멸종 위기 상태에 접어들게 만들 정도로 한번 발생한 산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그 다음 이제 코로나가 닥쳤고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폭염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복합 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해야 하고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올렸고,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이 위기 자체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이 기후위기가 초래한 감염병이라든지, 그리고 감염병은 세계의 경제에,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이 감염병 위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저는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복합 위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게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더욱더 생태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의 전환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왔던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저는 이 시기에 너무 힘든 우리가 뭔가 아주 큰 가야 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저는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린 뉴딜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답이고 그린 뉴딜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사람과 그리고 축적된 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회의 방향을 지금과 같은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린 뉴딜과 같은 새로운 동력,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난해부터 우리가 그린 뉴딜을 준비하자. 그런데 이 그린 뉴딜은 사람 중심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경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린 뉴딜을 준비하자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5월 14일 날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서 그린 뉴딜을 검토하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우리 사회의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이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중순쯤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안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요즘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린 뉴딜은 대통령께서 5월 달에 얘기하고 7월 달에 종합계획이 발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2달 만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양산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하루도 엄청나게 파괴적인 하루였을 겁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7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냉난방을 하기도 했고 엄청나게 열심히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제활동의 결과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그 하루하루가 온실가스를 쌓아가는 과정이죠. 회색 산업이 너무 많습니다. 화석 에너지에 기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현재의 우리 시스템이라면은 이걸 시스템 자체를 통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그냥 개인이 녹색 생활을 실천하고 녹색에 관련한 재생 가능 에너지 몇 개를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색 산업,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이제 그만하고 이 산업 전체를 녹색 산업으로 바꾸기 위한 엄청난 전환과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 기획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루를 먹고 살고 일할 때 그 결과가 온실가스 배출로 가지 않고 오히려 온실가스를 줄이거나든지 아니면 생태계를 보호한다라든지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일자리와 산업을 통째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인프라, 에너지, 건물, 수송, 농업 전반의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정도를 크게 기획해서 이 산업을 바꾸고 일자리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은 2달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사회가 한 1년, 2년 정도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통째로 녹색 사회로 바꾸지? 어떻게 대전환을 하지? 녹색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논의를 이제 한 2년은 해야 되는 거고 그 2년을 시작하는 출발의 과정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정부도 준비를 하고 국회도 준비를 하고 시민사회도 준비하고 지자체도 준비하고 또 우리 농업계도 준비하고 제가 오늘 바로 오기 직전에는 사회적 경제에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했던 경제였다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제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가 그린 뉴딜과 결합할 수 있는지 이 준비를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업은 먹을거리는 이 전환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가 있죠. 그때 저탄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방향이야. 이게 녹색성장이고 이걸로 가자라고 일방적으로 저는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열린 그린 뉴딜에 있어서는 저탄소가 아니라 탈탄소입니다. 탄소로부터 벗어나는 계획입니다. 훨씬 더 강도가 높죠.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저는 훨씬 더 열린 과정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국회가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최근에 어떤 그린 뉴딜이어야 하는가
어떤 뉴딜이어야 하는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주인공이 되고 이전의 시스템이 그대로 옮겨가는, 그리고 몇몇 기업들에게 좋은 그린 뉴딜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을 위한 그린 뉴딜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논의의 과정에 시민들이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따라서 그린 뉴딜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판에 많은 분들이 뛰어들어서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이건 정말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몇 개의 사업, 몇 개의 녹색 사업들을 아이템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체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시스템, 각자의 역할, 거기에 예산의 쓰임새,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예산만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 뉴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린은 탈탄소 사회,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뉴딜이라고 했을 때, 뉴딜은 우리가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공의 자금을 투입해서 대규모 공적인 사업들을 일으키고 거기에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함으로써 실업을 해결했던,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루스벨트의 이 뉴딜에는 공공의 예산 투입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한다든지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한다든지 이 동시에 기업들의 법인세라든지 세금을 상당히 강하게 높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 투입만 아니라 사회 안정망과 사회 개혁 제도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딜이라고 했을 때 뉴딜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사회 계약, 새로운 변혁, 이런 것들도 저는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아직 정부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그린 뉴딜에 대한 그림은 수십 가지로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금 제가 얘기한 그린 뉴딜은 제의 바람에 담긴 그린 뉴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린 뉴딜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린 뉴딜에 무엇을 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논의에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기고 농민의 목소리가 담기는 그린 뉴딜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저는 대선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와 내년 그린 뉴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법은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법에서는 그린 뉴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난 다음에 이 논의 과정과 더불어서 대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대선에 등장하는 후보들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당신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복합위기,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와 감염병이라는 이 복합적인 위기가 온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령화 시대, 농업이 지금 매우 어려워지는 시기, 거기에 이제 식량난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급변하는 시기에 당신이 앞으로 가지고 갈 비전, 앞으로 5년의 비전,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이 중요하고요. 또 2022년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 동안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가 저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선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김정욱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미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이 리더에게 기후위기에 대안은 무엇이며 당신의 그린 뉴딜에는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이 위기를 누구와 함께 누구를 중심으로 헤쳐갈 것인지,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 속에서 저는 오늘 그린 뉴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면은 이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좀 더 설명하는 겁니다. 호주의 산불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2020년 2월 27일에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영국 히드로 공항의 활주로를 증설하는데, 그 증설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가 더 이상 관광 활주로 늘리면 안 된다라고 소송을 걸었고,
거기에 법원은 그거 불법 맞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활주로를 증설했을 때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영국 정부가 줄이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공항 활주로를 증설하는데 그 이유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제주도에 제2공항을 짓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이게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수용성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기후 문제를 인식하고 정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진짜 지켜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2월 27일 상황인데요. 3월 2일입니다. 공항에 마치 이 자동차들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처럼 공항에 비행기들이 이렇게 발묶여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멈추게 했죠. 이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은 우리에게 그냥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 뭔가 크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6월 달에 가장 최근의 뉴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베리아 북극이 평년보다 10도 높다라는 뉴스를 좀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큰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배경에는 북극의 영구 동토층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지반에 기름 탱크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 디젤류 2만 톤 이상이 인근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이 기름 오염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온도가 폭증하면서 산불도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나방떼까지 삼중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북극의 뉴스인데요. 보면 북극에 자원이 많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자원 탱크 이런 설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반이 정말 영원히 얼어 있을 것 같은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이런 파이프라인이 붕괴된다거나 탱크가 무너지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극권에 있는 집들도 집을 지어놨는데 집이 이렇게 기웁니다. 왜냐하면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에 북극이라든지 남태평양의 섬나라 이런 나라들은 훨씬 더 많은 이 피해와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닥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속도감에 대해서 느낍니다. 아까 저를 소개하셨을 때 저도 한 2000년부터 이 환경 활동을 했거든요. 환경 활동을 했는데 이제 2020년이 됐으니까 저도 녹색연합, 녹색당 그리고 지금 녹색전환연구소 이렇게 환경 문제를 가지고 20년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의 환경이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향후 20년 동안 어떻게 될까? 지금 2020년이고 제가 아까 2020년은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힘겹죠? 라고 얘기 드렸던 거는 그 속도감 때문입니다. 자, 이게 1984년도 북극의 면적인데요. 오른쪽이 2016년도 북극의 면적입니다. 딱 그냥 보기에도 짧은 기간에 절반 정도 줄었죠. 근데 이렇게 면적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두께도 얇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이제 기사 중에 하나는 과학자들이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은 2030년경에 북극의 완전 소멸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도. 기후위기가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속에서 또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는 좀 경이롭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기질이 나아지면서 인도 북부에 30년 만에 히말리아 산이 보였다. 그것도 160km 바깥에서 쭉 봤을 때 저기 히말리아 산이 있었고 30년 전에 봤던 게 이제 보이네? 라고 했던 경험들. 그리고 인간이 멈춘 도시, 인간의 활동이 멈춘 곳에 야생동물들이 찾아온. 우리가 너무 확장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것들을 보게 해줬죠. 자,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영국에서 공항 건설 안 된다. 영국은 이렇게 온실가스를 규제하는구나. 그랬던 경험이 공항이 실제 발에 묶이는 이런 것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도. 그 속도 속에서 코로나, 경제, 기후위기.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도 환경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매우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최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은 채 환경 문제만 집중할 수 있을까? 결국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와 또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이냐. 이 두 개를 개별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린 뉴딜, 그린 딜이란 얘기는 2019년도에 지난해 우리는 올해부터 이제 그린 뉴딜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국제사회는 2018년도부터 그린 뉴딜, 그린 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툰베리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후 시위에 나서면서 그리고 EU의 집행위원장 폰데어 라이엔인데요. 이분이 지난해 당선되면서 유럽은 그린딜을 한다. 그린딜의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2050년 넷제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럽은 집중한다 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재선된 2018년도에 혜성처럼 등장한 미국의 최연소 하원 의원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는 이 의원이 미국의 이제 기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녹색 일자리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그린 뉴딜을 하기를 원하고 더 이상 석유를 기반한 화석 에너지의 정치 자금을 받는 의원들은 뽑지 않겠다. 녹색 의원들을 뽑겠다. 그 의원들이 그린 뉴딜을 해서 우리에게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강조하는 그 목소리를 담은 이제 AOC가 등장하고 이 AOC와 샌더스가 함께 그린 뉴딜을 민주당 대선 의제로 올렸고요. 오늘 바이든이 자기가 당선이 되면 그린 뉴딜을 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꼭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과 그리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이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배경에는 이 그린 뉴딜이 중요하고 그린 뉴딜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2019년도에 등장한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줄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쭉 올라가게 된 게 온실가스가 영향을 미치는데 교토 체제가 선진국이 먼저 줄이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은 파리 협정은 2015년도에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동참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약속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2도보다 훨씬 작게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자. 요게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입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이냐? 그건 안 오르게 우리가 노력해 보려고 하면은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 1.5도냐, 2도냐 이게 궁금했었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2018년도에 1.5도가 됐을 때 지구에서 발생하는 시나리오, 2도가 됐을 때 지구에서 발생하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구 평균 온도 1.5도하고 2도가 이게 0.5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별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싶지만 그 0.5도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 두 가지만 예를 보면은 산호 소멸이 나오는데요. 2도가 되면은 전 세계 바다의 산호가 소멸될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5도에는 그래도 소멸 가능성이 70에서 90. 그다음 1.5도도 너무나 파괴적이지만
그나마 생존된다라는 거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북극 남아있는 면적 있잖아요. 걔가 완전히 녹아버리는 소멸 빈도가 2도가 오르면은 10년에 한 번씩 걔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1.5도가 되면은 100년에 한 번 그래도 녹아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소멸 빈도에 봤을 때 100년에 한 번은 복원이 가능하지만 10년에 한 번씩 다 사라지는 것은 복원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1.5도다, 1.5도. 과학자들이 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나온 보고서가 2018년도에 이 보고서였고, 이 보고서를 진지하게 읽은 사람들은 1.5도네? 그럼 1.5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인데?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게 툰베리를 비롯해 청소년들, 그리고 유럽의 그린딜, 미국의 그린 뉴딜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우리나라는 이 1.5도 특별 보고서를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보고서 너무 두껍습니다. 저도 꼼꼼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게 있었어요. 1.5도가 마지노선이면은 도대체 언제경에 1.5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가? 그게 궁금했었고, 그 표를 하나 그 보고서에서 찾았는데요. 요 표가 나옵니다. 자, 이대로 쭉 가면 2017년도에 1도를 넘어섰고, 이대로 쭉 가면은 2040년경에 1.5도에 도달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2040년. 앞으로 20년 뒤. 20년 뒤에 1.5도가 됐을 때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노선을 1.5도라고 했는데 그게 2040년에 된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시간이 20년 남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1.5도에 도달하는 게 2040년이고, 2040년에 1.5도에 도달하는 배출량은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7년 11개월 뒤에는 다 배출되어 버립니다. 이 속도대로 7년 11개월만 그대로 가면 1.5도가 되는 양이 다 대기 중에 배출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재 정부와 다음 정부에서 우리 한국으로만 치면 어떤 결정과 정책을 하는가가 요 시간 안에 저는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5도, 저는 이 그래프를 우리 사회가 함께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1.5도를 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해 온 거라면은 배출량을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2050년 넷제로라고 한 게 2050년도에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거의 내뿜지 않아야 합니다. 이만큼 내뿜으면 이걸 나무가 다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넷제로입니다. 2050년 대기 중에 인류가 온실가스를 거의 내뿜지 않는 사회, 이 얘기는 석유나 석탄이 땅속에 남아있어도 그거 꺼내가지고 태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화석 에너지 없는 삶을 2050년에는 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배출하는 현재의 양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그래프는 세상에 미끄럼틀도 이런 미끄럼틀이 없을 겁니다. 거의 이렇게 떨어지는 미끄럼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여러분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걸 달성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럽은 탈석탄,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이제 안 짓는 게 아니라
석탄 발전소를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국이 2025년도에 석탄 발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석탄 발전소를 모두 안 돌리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영국의 탈석탄 팀장님,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이게 탈석탄 팀장이라고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2025년도가 석탄 발전 제로 목표인데 그걸 한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석탄 발전소를 0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영국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는 박물관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느낌은 에너지에 뭔가 한 세대가 가는구나. 그리고 이 표를 제가 지난해에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0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 스웨덴이 2022년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난 겨울 따뜻했죠. 지난 겨울 우리 세계 전체가 따뜻했어요. 그러면서 전력 수요가 떨어진 틈을 타서 스웨덴하고 오스트리아가 석탄 발전소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예정된 일정보다 더 당겨서 제로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건 내연기관 차량, 디젤류나 휘발유로 달리는 자동차를 더 이상 생산 판매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연도 설정입니다. 독일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30년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판매 금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행세, 아무리 평소에 온실가스를 줄여도 비행기 한번 타면 항공유를 태웠을 때 배출되는 CO2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비행기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세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육류세 도입 검토가, 육류의 과도한 섭취가 메탄가스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육류세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제로로 만들고 내연기관을 이제 타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육류세라든지 항공세를 도입하는 것. 이게 교토의정서 체제를 준비해온 유럽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2050년 넷제로 사회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육류세 논의되고 있나요? 항공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석탄 발전 제로 시점? 여전히 우리 석탄 발전소 짓고 해외에 수출한다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 얘기는 우리와 이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기후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이 준비의 정도와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간극이 저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들 나라도 다 동의합니다. 육류세 도입하고요. 뭐 유류세 때리고 탄소세 막 다 강화해가지고 온실가스 거의 막 배출하지 않고 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될까요?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지난해 장면인데요. 네덜란드의 우리 농부들이 이 농기계를 끌고 헤이그 그 네덜란드 고속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점거하면서 이때 네덜란드가 육류세 도입을 논의하고 할 때 농부들이 가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기후위기 심각한 거 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육류세 도입이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우리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몰지 마라. 뭐 이런 인터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를 도입하려고 했대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를 입고 아주 격렬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걸 보고 그래 아직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 유류세 도입하고 이러면은 안 돼. 반대할 거야. 표 떨어져.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저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 들어와서 부자들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고 전반적인 불평등에 대한 정책은 후퇴되는 가운데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하게 하는 유류세는 강화함으로써 여기 있는 분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등,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부담이지 이렇게 전반적인 불평등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 유류세만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들을 보면서 환경 문제하고 먹고 사는 문제하고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방향하고 같이 맞춰가지 않으면은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도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린 뉴딜이 기후위기 대응, 무조건 온실가스만 줄이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목표로 탈탄소 사회, 1.5도 안에서 우리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탈탄소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대전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도를 목표로 사회를 바꾸는 거고,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공공의 자금 투입, 그리고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일한 것이 회색 산업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녹색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또 그린 뉴딜은 저는 너무 녹색 일자리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가 아니라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회색 산업은 쇠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회색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과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감내하라고 하면서 녹색 산업 늘어나는 것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게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린 뉴딜을 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존의 회색 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공항을 짓고 석탄 발전에 투입을 하고 더욱더 많은 자동차를 위해서 도로를 닦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투입했던 자원들을 해야 되는 산업들에 전환하도록 하는 것, 그게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그린 뉴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탈탄소 경제 전환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는, 이것이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의 이 그린 뉴딜 운동은 청년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는 녹색 일자리다. 화석 에너지에 복무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청년들이 얘기하는 그린 뉴딜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멀리 안 본다. 10년 동안의 미국 사회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사회로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 임금이 지급받고, 이 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공동체가 정의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린 뉴딜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인 이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국회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로비받고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돈을 받는 기업들은 낙선 운동을, 그리고 그린 뉴딜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새로운 정치인들은 지지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이 유권자 운동과 선라이즈 무브먼트 그리고 정치 운동이 결합해서 AOC 같은 새로운 리더들을 당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미국 사회에서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에는 사회를, 미국 사회에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정치 사회적 변화의 열망들이 저는 담겨 있는 것이 그린 뉴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미국과 EU의 그린 딜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을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과 이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2050년 전에 넷제로 달성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EU의 그린 딜은 기후위기 대응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 성장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도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목표가 좀 중요한데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자, 우리 그린 뉴딜 합시다. 여기에 좀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려면은 목표가 저는 좀 근사하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그린 뉴딜의 첫 번째는 공동체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 미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그린 뉴딜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와 형평성을 높이겠다. 여기에 그린 뉴딜의 목적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그린 딜에도 모든 전환은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이 전환 과정에서 영향받을 사람들을 먼저 고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담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의 그린 뉴딜을 보면은 세계 대전을 치르는 태세로 10년 동안 자원을 동원하는데, 거기에는 인프라를 안정하게 만들고 100% 청정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건물 효율, 수송,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소농의 보호, 이런 것들이 이 그린 뉴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의 인프라를 어떻게 바꿔서 미국 사회를 탈탄소 사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이 담겨져 있고요. EU도 친환경 에너지, 순환 경제, 건축, 교통, 농업,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보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2,000조, 그러니까 연간 200조 정도를 투입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의 공약에 나와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1,354조, 그러니까 연간 한 135조 정도를 쓰는데, EU 국가별 개별 예산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두 개의 경제 체제가 준비되고 있고, EU는 이미 확정해서 실행 단계에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됐을 때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이 우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5도 생존선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2050년 넷제로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우선으로 하면서 노동, 환경, 안전과 정의로운 전환이 같이 가고,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이 같이 되면서 우리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건물, 교통, 농업, 폐기물 전 영역에서 전환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EU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후 문제가 환경 문제하고 북극곰 지키는 문제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고 경제 문제입니다. EU는 자기들만 온실가스를 열심히 줄이는 것에 대한 약간의 뭔가 우리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하려고 하는 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뭐냐면은 여기 물건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근데 EU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가면서 탄소를 막 줄여가면서 물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재생가능 에너지로 만들었거나 어떤 많은 노력들이 추가로 됐겠죠. 그럼 이 물건의 비용을 올렸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물건이 한국에서 수입이 됐어요. 근데 얘는 석탄발전소, 석탄 에너지 한 48%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물건을 만들 때 탄소가 많이 내재돼 있겠죠. 그럼 이걸 똑같은 가격을 다 받을 수 없다.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를 고려해서 그에 부응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이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래서 당장 7월 1일 날 이 유럽이 각각의 자기들의 교역 대상국들하고 어느 정도 탄소 국경세를 매길지, 각각의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도를 만들기 전에 사전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을 당장 7월 1일 날 한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만들 때 여기 내재된 탄소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시대, 이 시대를 EU는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 그린 딜이라는 걸 통해서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표준화하겠다라는 게 저는 EU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런데 한국은 저는 할 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EU가 교육 대상국으로 삼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저도 사실은 이 탄소 국경세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국제 교육에 내재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인데 한국은 플러스로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탄소 순수출국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만들 때 그 안에 탄소를 내재해서 수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최근에 금융권에서는 석탄 발전소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데 그 이유가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 중에 석탄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캐나다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캐나다의 석탄 발전 산업의 노동자와 공동체를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빨리 빼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탄광도 있기 때문에 탄광 사업을 인위적으로 문을 닫게 됐을 때 거기에서 종사했던 노동자들을 어떻게 다른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할 거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제가 아까 내재되어 있는 탄소를 이제 계산한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리백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이케아를 비롯해서 201개의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다 보니까 아리백 100% 우리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할게 라고 아직 선언하거나 하는 기업들이 제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면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만들 때 애플이 아리백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반도체 팔려면은 너네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어 달라라는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한국의 지금 국가별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보면은 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끝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한국의 비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원전과 석탄에 대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재생 가능 에너지를 키우고 확산하는 데는 등한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나라들은 넷제로를 목표로 그린 뉴딜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린 뉴딜의 방향을 어디에 어떻게 담을까? 이 그린 뉴딜을 제대로 가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저는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전기차, 자동차 시장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지난 19년도에 이 전기차 플러그인카 관련해서 판매대 1등이 지금 테슬라이고 여기서 여기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미세먼지의 온상이고 환경을 파괴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국 정부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라든지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기후 에너지 관련 국제 지표들입니다. 우리 보고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좀 억울하다. 우리 정말 악당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세계 6위입니다. 석탄 수입 세계 4위이고 해외 석탄 화력 투자국 세계 3위에다가 원유 수입 세계 4위입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4위이고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나 온실가스 대응, 기후변화 대응 정말 그동안 아무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쭉 늘고 있고 2000년 기준으로 미국이 11%와 일본이 6%를 줄일 때 한국은 47%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5억 3,600만 톤인데요. 아까 제가 10년 안에 절반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536이 아니라 우리는 3억 5천만 톤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린 뉴딜이라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만든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입니다. 여기 보면은 각 분야별로
배출 목표량, 감축 목표량, 주요 감축 수단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보고서나 계획이 만들어질 때마다 약간 허탈한 게 우리가 계획을 안 만든 게 아닌데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까지 매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은 세우는데 왜 한 번도 못 줄이지? 그 이유는 계획만 만들고 실제 수단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을 하면서 저는 그린 뉴딜이 아직 한국 사회 대개조까지는 안 되고 지금 정부가 하는 그린 뉴딜은 원래 이 계획에 따라서 돈을 투입했어야 되는 사업들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제가 EU처럼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도 목표도 있고 에너지, 산업, 건축, 교통, 건축은 제2차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이런 계획들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못 줄이지? 이게 진단입니다. 체계적 이행 점검 수단의 부재로 실적과 정책 효과 간의 큰 격차 발생. 이행 점검하지 않았다. 이행에 돈을 쓰지 않았고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석탄 핵발전 비중 너무 높고요. 이게 오늘 하루를 여러분을 지탱하게 한 에너지, 특히 전력 발전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과 녹색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그린 뉴딜 공약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10년 대전환 프로젝트, 녹색당은 기후 위기는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 이렇게 해서 그린 뉴딜이 그나마 국회에서 선거 기간에 아주 주목은 받지는 못했지만 공약으로 제시가 됐었고요. 그걸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의 방향으로 디지털 뉴딜이 논의가 되다가 대통령께서 5월 달에 그린 뉴딜도 같이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그린 뉴딜이 회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6월 1일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린 뉴딜의 이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린 뉴딜이 어떤 것인가를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가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자,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기후위기가 중요하다. 기후변화 대응한다. 이게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연결된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요게 키워드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코로나 같은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메시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뉴딜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면서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까에 대한 논의가 저는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니까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배출 제로, 기후위기에 목표가 없다. 배출 제로가 빠졌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메시지가 빠졌다. 왜 늘어나는 일자리만 얘기하냐?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2030년 목표를 50년 너무 멀다. 30년의 목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6월 달에 개원한 국회에서는 그린 뉴딜 기본법 특별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기초지자체들이 지난 6월 환경의 날에 기후비상선언을 하는 등 이제 뭔가 논의를 위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6월 달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2022년까지 12조 정도를 쏟아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보면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산업 생태계,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린 뉴딜은 이렇게 생활 인프라, 녹색 산업, 그린 리모델링에 돈 좀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 만드는 데 돈 좀 투자하고 또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하는 데 돈 좀 투자하고 이게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대전환이었잖아요. 대전환을 하려면은 적어도 정부 부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부처의 그린 뉴딜 정책이 주류화해서 담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는
경제 정책에서 전반적으로 탈탄소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 정책과 세금 정책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논의가 된다 그러면은 사회복지세의 신설이라든지 탄소세의 신설까지도 논의를 해야지 대전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육부는 기후,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그래야지 그게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과기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핵심적으로 담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해양부 각각의 부처들이 이 그린 뉴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를 탈탄소하면서 녹색 일자리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찾는 거고요. 특히 산업부하고 국토교통부는 좌초 인프라와 좌초 산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을 지금 건설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석탄에 지금 투자하고 해외에 석탄 발전소 투입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은 돈이 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 좌초 산업이 되고 좌초 인프라가 되고 결국 투자비도 못 건지게 될 거다. 그러면 뭘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5차 국토종합계획 실행계획 만드는 해이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하는 해이다. 자, 이 코로나 국면에, 그리고 온실가스를 점점 많이 줄여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수립한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이 공항종합개발 계획이 이미 논의했다고 해서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이것부터 점검하는 것이 저는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지금 올해 말했던 것처럼 저는 폭염이나 한파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대피하는 곳이 집이고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이런 재난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물의 성능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 건물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에너지가 태양광으로 또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그 건물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토부가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근데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저는 이 재난에 대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게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린 녹색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산업부는 좌초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특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하는 것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거냐, 오히려 에너지 효율 산업, 에스코 산업에 더 많이 투자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농촌에서 너무 재생가능,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갈등이 심한데, 저는 결국 지역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 근데 거기에 지금 너무 풍력하고 태양광만 강조되고 있는데, 농업의 자원 순환 관점에서는 나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가축 분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 지역 에너지라는 것이 지역 자원의 순환과 농업과 연결되도록 디자인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 정책이 국회가 법을 논의하고 정부가 한국판 그린 뉴딜 종합계획 7월 달에 발표하면 여기서부터 논의가 좀 더 촉발돼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지켜보고, 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12월 달에 우리가 2050년도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할지를 유엔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넷제로를 할 건지, 넷제로가 아니라 우리는 70% 줄일게, 80% 줄일게, 90% 줄일게 할지를 12월 달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2월까지 2050년에 한국의 미래는 뭐냐, 그리고 2040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내년에도 입법 작업은 계속될 거고, 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영국에서 열리고, 또 대선이 시작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 다중 위기 시대,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색 산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녹색 산업에 전환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일 거냐. 이거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대선 시기를 통해서 또 치열하게 저는 토론했으면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죠. 얘야, 너를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놨단다. 그런데 이 세대가 살 환경은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죠. 저는 지금 산소 탱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단기간에 우리가 마스크는 끼고 있잖아요. 지금 마스크 생활 한 4개월 이상 되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달라진 세계에 우리가 놓이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 세계를 얘기하다가 우리 다시 이제 백해가지고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세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뭐가 또 올지도 모릅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은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 땅 속에 가둬져 있던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전염병이 많아지잖아요. 이 전염병과 또 인수, 공통, 감염병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정말 큰 기획이 필요하다. 짧게 몇 개의 사업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거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게 금요 시위를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하라고 쏟아져 나오고 학교 안 가고 시위를 하니까 호주의 총리가 애들은 학교 가서 공부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목소리죠. 우리가 당신보다 훨씬 더 지구에서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어가면서 살 세대다. 우리의 목소리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화가 필요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당장 우리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고 배송 물량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이 다시 엄청나게 버려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전 세계로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동시에 대중교통은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공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죠. 자,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한테 저는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옛날에 국제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2박 3일 비행기를 탔던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었는가. 우리가 화상회의를 하면서 굳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간다? 이제 그런 것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숙고하게 되는 게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한정된 자원을 공항을 질 건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공원을 확보할 건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인지, 저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만드는 데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제가 서울의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표가 중요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였냐 안 줄였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줄여야지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건물 부분에서 나오고 어떻게 온실가스가 추이가 되고 상업을 줄여야 되는지 가정을 줄여야 되는지 공공을 줄여야 되는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도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한다. 그런데 그걸 하는 핵심이 건물과 이동과 공원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 이 4개 분야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서울시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정책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는 서울에 있는 한 부서인 기후환경본부가 이 일 못한다. 아까 제가 우산 아래 모든 부처가 일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지자체를 구성하는 모든 행정부처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지금 충남은 석탄 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충남도는 그린 뉴딜을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연구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5일 날 기초지자체들이 기후 비상 선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지금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들도 그린 뉴딜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도 그린 뉴딜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넷째로 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 먹을거리 모든 영역에서 넷째로 목표를 수립하는데 시민 참여가 돼야 되고 조직과 예산과 인력과 제도가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공공의료를 포함해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 건강 인프라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노동, 청소, 보건, 건강, 교통, 안전 분야의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지자체가 개발 정책을 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좌초 인프라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지역마다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환센터, 이게 물리적인 센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환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 곳곳에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그린 뉴딜을 한다면은 공공의료, 에너지, 건물, 교통, 오픈 스페이스, 공원, 재사용, 재활용, 먹을거리, 돌봄, 인프라, 교육과 문화,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 모든 영역에서 그린 뉴딜을 각자가 설계해보고 제안하고 결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은 그래도 산업부에서도 지역 에너지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저는 에너지 분야에서 지역 생산, 지역 소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같이 결합되는 모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전만이 아니라 소규모 발전 기업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들도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의 수많은 건물들을 이제 안전하고 에너지를 덜 쓰는 것으로 수리하는 과정, 특히 그것은 공공 건물뿐만 아니라 노후된 주택들도, 그리고 이런 노후된 주택들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는 지역 동네에 있는 동네의 기술 인력들, 집을 고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을 수리하는 대형 공공 마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고 일하고 심지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집을 어떻게 안전하고 또 에너지 덜 쓰면서 폭염과 한파를 견딜 수 있는 집을 사람들이 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수리할 건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정보가 제공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집의 공간이 넉넉하거나 쾌적한 사람들과 너무나 집의 공간이 열악한 사람들 사이의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지옥고라고 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책을 저는 더 강력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프랑스 파리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자기의 선거 공약으로 에어비앤비를 다 사들여가지고 사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집중, 그리고 지금처럼 폭염이 심하다면은 쪽방촌을 사시는 분들을 정말 적정한 주거로 대량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정말 이 기후위기와 폭염 시대에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리 시장님이신데 이런 공약입니다. 파리에서 자동차 타지 않고 파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려면은 15분 도시 개념으로 자기 집을 중심으로 먹고 일하고 먹을거리를 구하고 즐기는 것들이 15분 안에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이동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주차 공간 6만 개를 없애고 주차장을 놀이터와 텃밭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 중에 하나가 인상 깊었던 것은 파리 시내에서 전광판을 이용하는 광고판을 없애겠다.
광고에 굳이 전기를 쓸 이유가 없다. 이런 논의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화성시에서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을 만들어서 무상교통과 광역철도, 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기피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1인 1카 시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2,300만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인구 2.3명당 한 대씩 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 수를 유지하면서 넷째로 사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늘어나는 거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시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훨씬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만들지 이런 것들이 같이 교통 분야의 대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프랑스는 음식 낭비와의 전쟁을 2016년도에 선포를 했는데요. 목수정 선생님께서 이런 글들을 잘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그 수많은 이 엄청난 식재료들이 다 팔리는 걸까요? 그 중에 상당수는 유통기간이 지나가지고 자동 폐기되거나 매립됩니다.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의 마트 매장에서는 48시간 이전에 유통기간이 남은 식재료들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버려지는 식재료를 줄이고 이 전달하기 위한 푸드뱅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고 그 버려졌던 식재료는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하게 쓰이게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온실가스 줄이면서 일자리 만들고 불평등은 해소하는 좋은 정책이죠.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얼마나 반발하겠어요. 이걸 매립해버리는 게 아직도 살만한 수요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 생산업체나 가공업체들은 엄청나게 반발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설득해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자원이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저는 이런 법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아예 사용 금지하면서 재사용하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우리가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 우리가 분리수거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도 하나의 아주 주요한 재사용 산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주요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몇십 년 뒤에 바다에 쓰레기 반 고기 반이라는 얘기를 플라스틱 반 고기 반이라는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원을 확보하는 거 이런 거 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공공 일자리도 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태양광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민활동가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저는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어떤 그린 뉴딜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이나 토론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입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크게는 건물, 교통, 폐기물, 일자리, 에너지 이걸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 논의들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농업 분야의 그린 딜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유럽의 그린딜에 보면은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 농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이라고 해서 발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주로 있냐면은 그동안 유럽의 농업 보조금이 농업 생산성에 쓰였다면은 그 농업 보조금의 40%를 온실가스 줄이거나 기후 관련한 예산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수산업과 관련된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의 30%도 기후 관련해서 쓰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 먹을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후에 건강한 먹을거리와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위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어떻게 쭉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거기에는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비료나 항생제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채식이나 육식을 권유하는 거, 공장식 축산을 줄이는 거 아주 세밀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먹을거리가 어디에서 왔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으며 어떤 항생제를 써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선택하고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그 전반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 유럽은 이런 시스템으로 갈 테니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하지 않거나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을 보면 EU의 그린딜은 우리는 온실가스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향해서 갈 테고 이것을 국제 무역의 표준으로 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그린딜에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준비를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린 뉴딜이든 그린 딜을 할 때 농업 분야,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 그런데 그 농업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고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잘 담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농업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본위원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작은 분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농어촌 분과의 위원으로 제안을 받았고, 그때 저는 저는 에너지 기후 전문이라서 제가 농어촌 쪽은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께서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으시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와서 에너지 관련해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갔더니 농어촌 분과가 있고, 거기서 제가 한 1년 동안을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너무 자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계속 했었어요. 했더니 그러면 포럼을 하나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7월 10일 날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포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통해서 한 6가지 정도의 농어촌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다루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포럼의 주제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한 기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만들 것인가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또 농어촌 분과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우리나라 농어촌 분야의 기후 관련한 자료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한 자료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없을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액, 이런 것들도 각자인 것 같고, 농어촌 분야의 기후변화 피해액은 상당히 다양하게 포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몇 마리 폭염에 죽은 가축의 마리수로만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관정을 깊게 판다라든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된다라든지, 부가적으로 농민들이 폭염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유형들, 농어촌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기후 위기의 유형들과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 그게 재산의 피해일 수도 있고 인력에 대한 이 피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후 위기, 농어촌의 현실이 심각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데이터나 자료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분류해서 데이터화할 건지를 조사해보자. 그다음 두 번째, 농어촌의 지금 에너지 소비 현황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스마트팜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스마트팜이 정말 농어촌의 대안인가?
스마트팜은 에너지 어떻게 쓰는가? 지금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농업에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정말 하나하나 들여다볼 것들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월 10일 날 열리는 포럼에서는 우리가 기후와 에너지 전환을 농어촌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계와 자료,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토론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부터는 농촌 지역의 에너지 사용 실태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양광 풍력만이 아니라 순환 경제 차원에서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 등 다양하게 그리고 유럽의 그린딜을 했을 때 한국의 농업하고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 그래서 떠오르는 이슈들을 빨리빨리 좀 분석하고 다루고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방향 같은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함께 토론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린 뉴딜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데 많은 공감을 하셨다고 하고요. 최근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되게 다양한 말씀인데, 보수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이 기후 위기나 그린 뉴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2050년 넷제로를 향해 온 사회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특히 시민사회라고는 얘기하셨는데, 시민사회에다가 개인, 아니면 또 저희 한사리만에서는 조합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어떤 방법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 위기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언론도 조금 이런 것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이 이런 사항을 잘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나라에 특히, 야당, 미통당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총선에 있어서도 관련한 공약 자체가 저는 없고 미통당이 지금 강조하거나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탈원전으로 이 에너지 기후 이슈가 뜰 때마다 탈원전 반대 논쟁으로 그냥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 정당으로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 한마디에 이렇게 미통당이 기후 문제를 가지고 저는 성명서나 논평을 낸 것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협정이나 또는 아주 중요한 내야 될 때 입장이 나오는 정당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 정의당 정도, 노동당 이렇게 내다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도 관련한 이렇게 입장들을 내면서 예를 들면 그린 뉴딜이나 이런 논의에 들어와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미통당은 저는 전혀 없어서 저는 정말 촉구하고 싶습니다. 진짜. 정말 어떻게 기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갖지 않고 거대 제1야당으로 역할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는 노동계에서도 우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의 바람이 있다면은 좀 더 확장적으로 이 기후 위기와 노동자의 일자리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린 뉴딜판에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EU가 아까 제가 한 1350조 정도를 10년 동안 써가지고 그린 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약 10%인 한 140조 정도는 어디에 쓰냐면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씁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실제 교육하고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석탄 산업이라든지 울산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 하청이나 이 원청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남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 몇십억을 써야 된다. 그 현재 충남에 석탄 발전소가 몇 개가 있고 거기 일하는 노동자가 몇 명이고 거기로 인해서 주변에 상권들이 형성돼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노동자들도 연령대에 대해서 다르잖아요. 30대는 훨씬 더 여기서 더 많은 미래를 보고 들어왔을 거고 40대, 50대는 나는 은퇴를 하기 때문에 나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서 대책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어떻게 영향받은 건지, 노동자들의 욕구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질서 있는 후퇴를 준비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준비하는 작업들을 그린 뉴딜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개입하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표지에 보면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기후 문제를 관심 가지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그린 뉴딜이 잘 가기 위해서는 이 비상행동에 힘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기후 행동이나 집회를 못 합니다. 근데 정말 바라건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정부에게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라고 압박하는 시위, 또는 최근에는 온라인 시위, 이런 데에 저는 목소리가 좀 실렸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한전이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온라인 행동들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저는 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기후 문제에 관심 있다, 우리는 그린 뉴딜이 제대로 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정치권이나 정부를 향해서 저는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을 지역적으로 가장 좀 잘하고 있는 것이 광주시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었잖아요. 광주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그룹이 모여있고, 이분들은 금요일이면은 광주에 있는 5개 구청 앞에 가가지고 기후위기 대응하라고 시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놀라운 게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30분에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하고 광주시 의원들, 시의원들하고 또 공무원들이 아침 7시 반에 모여가지고 광주의 그린 뉴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공부해 온 지가 2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압박을 하는 시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광주는 어떻게 하지? 라는 그린 뉴딜 정책을 논의하는데 아침부터 열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들이, 이렇게 광주가 움직이는 것들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면 개인보다 모여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도 모여 있고 지역별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비상행동, 그 다음에 광주 비상행동, 인천 비상행동, 지역별로 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꾸려지는 것에 우리 한살림 조합원이나 한살림이 직접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저는 역할을 하시면 그러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네. 네. 어떻게 하면 잘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제가 2006년도부터 기후 강의,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터졌을 때는 또 탈핵 강의, 또 최근에는 또 기후 강의, 그러니까 한 10몇 년 동안 이런 강의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탈핵 이슈에 둔감할까? 왜 기후 문제에 둔감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성장에 집중하고 물질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사회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문제나 에너지 문제,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거에는 익숙한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오는지 그 맥락을 살피는 일에는 저는 좀 둔감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저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점을 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디더라도 이런 강의와 교육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기후학교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조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급하면 그 방법들은 찾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음, 동기부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동기부여는 그냥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더 많은 강의, 더 많은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린 뉴딜의 중앙정부의 교육부의 역할로서도 이 기후와 에너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랬을 때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모든 공무원은 1년에 4시간 이상 기후환경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맨날 시민들만 공부합니까?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나마 그린 뉴딜을 하면서 우리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기후 공부하고 그린 뉴딜 공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학습과 교육이 중요하고, 그나마 최근에 서울시가 생태교육 전환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급식에서도 비건이라든지 채식 같은 것들, 그리고 기후교육을 더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변화여서 교육부의 역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면은 공무원들의 기후교육을 의무화하는 거, 그리고 시민들이 또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한 1, 2년 동안 집중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또 급하게 되면 또 공부를 더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요만큼의 희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기후 문제는 단순한 기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문제이고, 또 경제에 대한 문제이고, 불평등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오늘 현재 지금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모두가 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될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가 된 지점을 좀 가심 저리게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이우지 연구원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상강은 다음 주 월요일 날 6월 29일 날 똑같은 시간 6시에 진행하고요. 이번에 실천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실천 과제라는 주제로 한재각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